안녕. 만나서 반가워. 너의 눈빛은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아. 너의 코 모양은 이 세상에 나쁜 냄새와 좋은 냄새를 빨리빨리 구별할 수 있는 코를 가진 것 같아. 너의 입술은 다른 사람에게 칭찬하는 그런 말을 잘하는 인사 잘하는 그런 입술인 것 같아. 너의 귀는 남의 말을 잘 알아듣는 그런 귀가 인 것 같아요. 어머, 너의 머리카락은 반짝반짝 윤이 나는구나. 이것저것 다양한 음식을 잘 먹는 아이로 보입니다. 어머, 이렇게 예쁜 옷을 이렇게 멋있게 입혀준 엄마 아빠에게 항상 감사하기로 해요. 어딘가에 정리한답시고 처박아 놓거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아이들의 그림은 자기의 현재 정서 상태와 심리적인 행동 패턴의 양식들이 그림에 고스란히 솔직하고 담백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종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거든요. 중앙에 이렇게 분리된 것도 있잖아요. 아빠랑 남동생은 같이, 엄마랑 자기는 같이, 또 지붕 위의 구름, 해와 달, 별, 비, 이렇게 그리는 그림을 제가 석사 논문에 종일 보유에서의 부적응하는 아이들을 사례를 제가 대여섯 명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 봤던 그림 중에 그 하루 종일 엄마나 할머니나 아빠를 이모나 고모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대여섯 명의 투사 그림 검사에 드러난 모습이 지붕 위에 해도 있고 달도 있고 구름도 있고 별도 있고 비도 내리고 이런 혼란스러운 정서 상태. 내가 이 집에 아들인지 딸인지 또 내가 이 집에 중요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또 여기가 집인지 어린이집인지 내가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이 안전한 것인지 불안전한 것인지 내가 여기가 좋은 곳인지 안 좋다고 해야 될지 좋다고 해야 될지 그런 다양한 그런 심리적인 그 내면의 갈등들을 일으키는 아이들이 주로 그 기후 변화를 한꺼번에 다양하게 그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일종의 유아동의 그림은 사인이다. 물론 3살 때부터 드로잉이 스키글이라는 그런 난화 본인은 뭐라 감정을 표현했지만 그것에 대한 마음을 그때그때 읽어주지 않으면 누구도 그 마음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낙서화에서부터 또 타고난 그 묘사력을 타고난 아이들은 3살부터도 이게 손오공이고 이게 고양이고 이게 엄마고 이거는 아빠고 이건 아빠 차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뭐 특별한 아이들 외에는 4세의 그 두 조카를 대부분 좀 빠른 아이들은 그리기 시작합니다. 두 조카 동그라미 둥글럽적한 얼굴에 팔과 다리를 같이 붙여서 그리는 형태를 우리가 두족화라고 하는데 두족화를 4세쯤 일반적으로 시작하다가 5세쯤 이제 몸을 그리고 분리시키는 거죠. 얼굴에 붙어 있던 발다리가 몸통으로 이어지는 그런 표현력이 빠른 아이들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 그 묘사력이 시작되면서부터 본인이 느끼고 알게 되고 보고 알아가는 그런
자신을 중심으로 영유아기 아동기는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인지하는 단순하고 순수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마 라고 하면 이렇게 말 안 하고 저렇게 해 저렇게 하고 이건 안 돼 안 하려고 하고 이런 단순한 이 명령이나 지시에 순응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부정적인 지시가 들어왔을 때는 엄마 아빠 이거 하기 싫어요 아저씨 아줌마 이건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라고 이런 자기 표현이 거절에 대한 노라는 거절에 대한 얘기가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도록 그 잘못된 거짓된 지시가 영유아기 유아동기에 들어가면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패턴의 사람이 되기 쉬울까요? 첫째, 제가 그 후유증들을 부부관계에서 남녀관계에서 또 형제 사이에서도 그 참 불편한 진실이 뭐였냐면 변명을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이 드러나는 그 강도가 있잖아요. 1에서 10 중에 거짓이 1, 2, 3짜리가 있고 거짓이 4, 5, 6짜리 정도 강도가 있고 7, 8, 9, 10 정도 그냥 꽉 차고 넘쳐서 도저히 그 거짓말은 이해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거짓말도 있긴 하겠지만 어쩌면 그것도 뭐 세대를 이어 내려오는 유전적인 그런 사탄 마귀와 전혀 양심에 끓이지 않는 사탄 마귀와 결속을 한 악하고 그 추악한 그런 유전자의 세대를 이어진 거 외에는 정말 평범하고 그 보편적인 이 정서 이 관계로 봤을 때는 부모님의 거짓된 메시지들이 결국 어른이 되어서 배우자에게나 연인에게 혹은 혈육 혹은 친밀한 그 우정 관계에서도 변명을 많이 한다는 사실이에요. 지나친 그런 억압이나 강요는 변명을 해야 되고 또 긴 설명을 해야 되고 말이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분주한 현대사에서는 밀려나기 쉽고 은근슬쩍 왕따당하기 쉽고 미워라는 손자나 자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미움을 사기 쉽다는 거죠. 말 많고 자기 말만 하고 이게 유아동기적인 태행적인 행동이거든요. 자기 말만 한다는 게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만나서 자기 말만 한다는 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숨을 쉬기 위해서 심리상담사나 마음에 드는 가까운 지인이나 들어줄 만한 믿은 사람이나 속이 깊고 정말 뱃속 깊은 곳에 내려가도 그것을 다시 꺼내서 허물로 만들어주지 않을 만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돈을 지불하거나 선물을 지불하거나 또는 그 상대가 원하는 그 어떤 것들을 지불하고 자신의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 자기 말을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목을 해서 그 선택한 사람에게 긴 얘기를 뭐 하루 종일 한다든가 밤을 새서 한다든가 3박 4일 동안 한다든가 여행을 하는 그 기간 내에 자기 얘기만 한다든가 그것은 숨쉬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숨고르기가 힘겨웠을 때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그 답답함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그 간절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선택한 건데 우리는 그러한 여자의 이야기 남성들은 뭐 배우자를 고를 때 그런 이야기를 흔히들 하신다고 하는데요. 여성들은 정서 덩어리고 감정 중심이고 또 모성애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루에 12가지가 넘는 스토리가
쌓이고 쌓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자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존재라서 입술이 주변에 털이 없다는 말이 우스갯말이 있듯이 여자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그 남자가 그녀를 선택한다는 거 아시죠? 그 정도로 이 여성이 진심으로 하고 싶은 핵심 감정, 키워드는 무엇일까? 무엇으로 하여금 어린 시절 고착되고 이 대행적인 이 패턴, 이 대행적인 이 옷차림, 이 대행적인 언어적 습관, 대행적인 내면의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배우자를 만나서 형성됐다고 하는 것은 저는 억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근원적인 동기부여는 영아기, 유아기, 유년기, 아동기, 이 13살 이전에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인 그런 거짓 메시지에 의한 트라우마에 의한 씨앗들이 이미 뿌려지고 그 씨앗들을 또 자극까지 해서 썬물, 써디쓴 그런 더러운 물, 오물 같은 그런 언어들을 자녀에게 쏟아부음으로써 그리고 신체 학대라든지 이런 존재감이 박탈감을 느끼는 이런 경험들을 함으로써 그것이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전쟁을 치러야만 많은 것들을 잃었을 때만이 헤어날 수 있는 죽어야지만이 살아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처럼 정욕의 구렁텅이, 이성의 불협화음, 이생의 자랑 이런 블랙홀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을 때 우리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피 죽음 부활을 예수의 피에 의존해서 예수님의 피에 의존해서 나의 죄성들 나의 아픔들을 토설하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할 때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을 같이 경험하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그런 경험들을 하였을 때 비로소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다고 우리는 교회 교리와 성경의 해설과 또는 교회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듣고 정말 내리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세뇌되어졌다 할 정도로 들었지만 저 개인적인 경험은 영적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내면의 그 트라우마의 크기에 따라서는 종교 중독성으로 이어가기 쉽고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배우자를 돌보지 못하고 자기가 보듬어야 하는 가까운 그런 절친 또 아껴주고 키워줘야 하는 그런 제자와 스승관계의 그 연을 또는 상사와 또 직원관계의 그 연을 그 내적인 그런 성장의 촉들을 자극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심리검사 툴들을 통해서 심리검사 투사 경험들을 통해서 용기 있는 직면을 통해서 어린 시절에 어떤 사건과 또 청소년기에 어떤 갈등들을 또 어떤 정체성 혼란을 경험했는지를 들어주게 되고 또 현재의 아픔이 그 과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들어줌으로써 이 모든 현실의 부적응들을 하나하나 십자가로 가져갈 수 있는 저는 용기가 있다고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그림은 사인입니다. 신호등입니다. 시그널입니다. 어린이의 그림은 내가 현재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태양에 캐쇼 마크가 많네요. 태양은 심리검사에서 우리가 편리하게 해석할 때는 아버지 상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옷에 이렇게 무늬가 많이 붙어 있는 건 의존성에 대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의존성이 높은 아이들이 이렇게 옷에 무늬를 많이 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요 한쪽 귀 쪽에 이어링을 했잖아요. 한쪽 귀는 닫고. 이 아이의 얘기도 진작에 우리가 듣는다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현재 고민이 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뭐 귀를 뜨거운 물에 데였다거나 또 귀를 또 짝짝이 귀를 갖고 태어났거나 경직된 선이 많은 것보다는 유연한 선, 큰 선, 시원시원한 선이 아동화의 아이들 그림에 많이 나타나는 것이 또 아기자기한 그런 동그라미, 둥근 선 이런 선들이 곡선이 또 긴 선이 시원시원한 선이 많이 나타난 아이들 그림이 정서적으로 안전한 또는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도널드 위니카시 말한 것처럼 거짓자의 감정 상태에서 많이 벗어난 아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도 엄마인데요.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그 뭐랄까 이 안녕과 자신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가 저를 비롯해서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는지는 본인이 더 잘 알 것이고 내 자녀가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낙서 같은 그림 속에도 엄마 아빠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두 종류가 시작되고 있네요. 여기에서 자신의 공격성, 신체적 에너지, 건강 상태, 또 불평, 불만, 또 이런 다양한 컬러를 통해서 호기심, 또 여기는 보색을 통해서 내적 갈등, 또 이런 차가운 색, 난색, 푸른색을 해서 나는 자폐 성향을 가지고 있어. 그렇지 않다면 나는 억압을 강요받고 있어. 엄마 아빠는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나는 답답한 게 싫어. 나는 내가 똥멍청이 같아. 이런 언어들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내 아이나 남의 아이나 충분히 사랑해주고 충분히 인정해줘서 정말 한 아이가 13살까지 성장하기까지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런 책 제목이 있듯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지 못하게 발육이 된다는 것은 심신으로 신체적, 정서적, 이런 물리적 여러 가지 그런 판단에 이런 리스크를 내는 이런 장애적인 요인을
우리 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지랖이 넓어서 에르베이스에서 만난 아이를 안녕 예쁘네 잘생겼구나 넌 엄마에게 아빠에게 잘생기게 태어나게 해서 고맙다고 인사해야겠다. 제가 오지랖이 넓어서 그렇게 할까요? 매번 아이들을 보면 어머 예쁘구나. 야, 너 너무 멋지게 생겼다. 제가 오지랖이 넓어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인사를 할까요? 그 아이들은 처음 본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어머 너 눈이 너무 깨끗하게 생겼구나. 너 눈이 빛이 나는구나. 어머 너 이마가 너무 잘생겼다 얘. 너무나 그 조합이 막 성형을 10살부터 해줘야 될 것만 같은 아이들도 우리 눈에 혹시 가끔 보이기도 하잖아요. 아이인데도 눈이 이렇게 찢어져 보이거나 눈이 꼬리가 올라가서 좀 첫인상이 상대방을 하여금 긴장시키는 그런 표정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10살 이전에 그런 아이를 보면 눈을 좀 수술을 좀 해주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드는 아이들에게 아우 쟤는 왜 이렇게 저렇게 생겼지 이런 생각보다는 너 코가 정말 한자리 하게 생겼는걸 너의 눈빛은 많은 사람들에게 똑바로 살아 이렇게 사인을 주는 것 같아. 어머 너의 입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사용하는 입술 같아. 야, 오늘 너를 만나서 이 아줌마 기분 좋았어. 이렇게 제가 인사를 하는 것은 오지랖이 넓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지는 모르지만 조금은 아이들에게 마을이 동네 사람들이 마을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조금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그 여러 20개가 넘는 20개 넘는 계단을 아이 둘이를 데리고 내려가는 젊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등에 업었고 한 명은 손을 잡았어요. 근데 그 손을 잡은 아이는 여자아이였고 등에 업은 작은 아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딸아이가 못 내려가겠다고 막 빨리 가자 빨리 가자 해서 막 이렇게 끌듯이 내려오는데 난 아래칸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징징거리면서 내려오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지하철 타고 내리는 그 안에서 세상에 그 여자아이를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그 젊은 엄마가. 저는 그때 그렇게 말했죠. 아주머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이 아이가 당신 딸이 설사 아니라 하더라도 너무하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데서 쪽팔리게 창피하게 말이야.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구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하고 돌아선 그런 어렵다 여겼던 골 때리는 젊은 아줌마였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녀를 좀 더 따뜻하게 품어주고 어디까지 가느냐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느냐 어디를 가는데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다급하게 이렇게 가자고 이렇게 화를 내냐 이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그녀의 이 두 아이 양육 환경이 어땠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었던 것이지만 지금 돌아봐서 보면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오늘 또 밖에 볼일 보러 병원에 가서 또 치료를 받고 또 밖에 볼일을 잠깐 보고 돌아오겠지만 또 제가 아이를 길에서 만나거나 지하철에서 만나거나 카페 일할 때 만나거나 또 오고 가는 길에 아이들을 만나면 처음 본 아줌마지만 상냥하게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야, 잘생겼어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우리 또 만나요.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